식단을 열심히 해도 살이 안 빠지거나 건강해지지 않는 분들에게서 보이는 특징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근육량이 부족하거나 근육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겁니다. 근육을 늘리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반복해야 합니다. 충분한 강도의 저항 운동을 통해서 근육 성장을 위한 자극을 충분히 주고, 단백질을 중심으로 충분한 영양소를 먹는 것입니다. 단백질이 중요한 건 다들 알지만, 단백질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근육을 늘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너무 많습니다. 전문가들마다 말이 달라서 뭘 따라야 할지 헷갈려요. 그래서 오늘부터 몇 편의 영상을 통해서 단백질의 과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내린 결론을 보여드릴 겁니다. 가장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단백질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께서 근육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단백질은 근육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피부, 뼈, 심장, 폐와 같은 장기 외에도 효소나 호르몬 등 우리 몸에 정말 많은 요소들이 단백질을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이 단백질을 이야기할 때 같이 이해해야 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예요. 아미노산이라는 레고 블록이 조립되어서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인체가 단백질을 만들 때 사용하는 아미노산은 표준적으로 쓰이는 20가지에 셀레노시스테인을 더해서 약 21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아미노산 중에서 특히 음식을 통해서 반드시 충분히 먹어야 하는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부릅니다. 필수 아미노산에는 9개가 있어요. 이 필수 아미노산들은 몸을 만드는 재료이기도 하고 각각 맡고 있는 일이 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류신은 근육을 만들라는 신호를 켜는 스위치 같은 아미노산입니다. 메티오닌은 몸 안의 스위치 조절과 수리, 정비, 방어 시스템에 기여합니다. 트립토판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경로로 이어져서 기분과 수면에 영향을 미치고요. 라이신은 단백질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방 대사와 연결되는 카르니틴과 같은 물질을 만드는 데도 관여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먹은 단백질이 어떻게 아미노산으로 흡수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단백질 위에 들어오면 강력한 산성 물질인 위산이 단백질의 구조를 풀어줍니다. 그 이후에 펩신과 같은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작동을 해서 큰 단백질을 펩타이드 조각으로 자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십이지장과 소장에서 췌장 효소들이 나와서 이걸 더 잘게 쪼개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아미노산 또는 아주 짧은 펩타이드 조각들이 몸에서 흡수되는 겁니다. 이렇게 흡수된 아미노산 중의 일부는 먼저 장 점막의 유지나 복구에 쓰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간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영양소가 그렇듯이 이 간은 아미노산의 물리센터입니다. 흡수된 아미노산은 먼저 간을 거치면서 지금 몸이 뭐가 급한지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이 중에 일부는 간이나 장과 같은 조직에 쓰이기도 하고요. 그 나머지가 근육을 포함한 다른 조직으로 배분됩니다. 이렇게 배분된 아미노산은 적절한 맥락이 갖춰지면 세포 안에서 단백질로 다시 조립됩니다. 그 과정은 유전자 시스템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세포 안에는 핵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관된 DNA의 설계도 정보가 복사되어서 mRNA라고 하는 복사본의 형태로 나옵니다. 세포 안에 있는 또 다른 소기관인 리보솜은 mRNA를 읽으면서 설계도에 맞게 아미노산을 순서대로 조립합니다. 이때 조립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가져다 주는 게 tRNA입니다. tRNA는 마치 공장의 지게차처럼 리보솜이 방금 읽었던 설계도에 맞춰서 조립할 수 있게 필요한 아미노산을 가져다 줍니다. 리보솜은 그렇게 받은 아미노산들을 펩타이드 결합으로 하나씩 이어붙여 긴 사슬을 만들고, 그 사슬은 입체 구조를 가지고 이후 과정을 거쳐서 기능하는 단백질이 됩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하자면 아미노산은 레고 조각이고 단백질은 그 조각으로 만든 부품입니다. 우리 몸에서 아미노산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을 때 몸에서 어떤 부품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핵 속의 설계도를 바탕으로 레고를 조립해서 필요한 부품을 만듭니다. 그 부품이 또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 물질들의 재료가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아미노산과 단백질의 본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신 겁니다. 이제부터는 오늘의 핵심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단백질은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 국제보건기구 WHO를 포함한 여러 가이드에서 언급되는 단백질의 RDA는 체중의 숫자에 0.8을 곱한 숫자만큼 하루 동안 먹는 겁니다. 체중이 60kg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루에 48g의 단백질을 먹는 겁니다. 여기에서 RDA는 Recommended Dietary Allowance, 한국어로는 권장 섭취량입니다. 그런데 이 권장이란 단어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RDA는 현대인에 대한 평균적인 목표치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결핍을 겪지 않도록 안전한 여유를 더해서 잡은 최소한의 기준선에 가깝습니다. 현재 단백질의 RDA는 이게 최적의 값이 아니라 최소한의 권장량이라는 점 외에도 몇 가지 결함이 있습니다. 이 RDA는 역사적으로 질소 균형 연구를 바탕으로 설정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방법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서 최소 필요한 양이 낮게 잡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탄수화물과 지방은 탄소, 산소, 수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백질은 여기에 더해서 질소도 가지고 있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에 들어오고 나가는 질소를 계산하면 몸에서 단백질이 충분한지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조금씩 조절하면서 질소 균형이 0이 되는 지점까지 찾아서 최소 단백질 필요량을 추정해왔습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 RDA를 설정해왔어요. 이 질소 균형은 몸에 들어오는 질소와 나가는 질소의 차이를 계산하는데 여기에서 오차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음식의 질소를 재서 단백질로 환산할 때 일반적으로는 질소량의 6.25와 같은 환산 계수를 곱합니다. 그런데 식품마다 단백질 조성이 다르기에 질소의 함량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질소와 단백질에 환산되는 비율이 식품별로 달라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질소를 배출량 측정하는 방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질소는 소변과 대변만이 아니라 땀, 피부, 기타 경로로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로로 배출되는 양은 완전하게 측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배출되는 질소의 양이 실제보다 작게 잡히면 몸에 필요한 질소량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질소균형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방법 중 하나가 안정동위 원소를 이용한 IAAO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아미노산에 추적 가능한 표식을 붙여서 그 아미노산이 몸에서 얼마나 산화되는지, 즉 태워지는지를 보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성인의 단백질 요구량을 재평가한 연구들에서는 전통적인 RDA보다 더 높은 수치가 제시되는 경우가 반복해서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에 나온 연구에서는 IAAO 기반 요구량이 체중의 약 0.9배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안전 섭취량은 체중의 1.24배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체중의 0.8배와 같은 숫자가 실제 필요량보다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단백질은 부족한 것보다 충분한 게 낫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지방이나 포도당과 달리 아미노산의 전형적인 저장 창고가 없습니다. 그나마 단백질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가장 큰 조직이 골격근인데 이걸 분해해서 쓰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전략은 단기적으로 버티는 데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근력 또는 기능, 대사 건강 측면에서 손해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의 섭취량은 단순히 결핍만 피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목표와 상황을 기준으로 넉넉하게 먹는 게 좋습니다. 이건 마치 당장 오늘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해도 지갑에 돈을 충분하게 넣었을 때 필요해졌을 때 쓸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진짜 적절한 하루 단백질 섭취량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이해하실 전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적절한 단백질 섭취량은 몇 가지 변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변수에는 나이, 운동량, 감량 여부, 질환이 있는지, 현재 근육량과 활동량, 그리고 단백질의 품질, 개인의 우선순위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유리한 단백질 섭취량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백질 합성의 상위 목표에 따라서 두 가지 케이스가 나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상위 목표가 근육량을 늘리거나 근력을 높이거나 운동 퍼포먼스를 높이는 것인 경우입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근육량 감소를 막는 게 중요한 목표인 경우입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목적이 근육량을 늘리는 것 또는 근력을 늘리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이게 궁금할 겁니다. 운동을 제대로 하면서 단백질 섭취를 늘릴 때 어느 정도의 지점부터가 의미가 없어지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인용되는 근거 중 하나가 2018년 영국 스포츠학 저널에 실린 대규모의 메타 분석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최소 6주 이상 저항 운동을 수행한 연구 49개 데이터를 모아서 단백질 보충이 근육과 근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단백질 보충은 저항 운동으로 인한 근력과 근육량 증가를
유의하게 더해졌습니다. 여기까지는 뻔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연구진은 총 단백질 섭취량과 제지방량 증가 사이의 관계를 따로 분석했는데 그 관계가 계속해서 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체중의 1.62배 근처에서 이 기울기가 확 줄어드는 분기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체중의 1.6배 이상의 단백질을 먹었을 때는 이 추가로 얻는 이득이 작아진다는 겁니다. 다만 이 논문의 결과가 단백질을 1.62g 이상 먹었을 때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1.62g은 통계를 냈을 때 가장 그럴듯한 중심값이란 의미예요. 연구에서 보통 진짜 값이 어디쯤에 있을지를 범위로 함께 제시하는데 그걸 바로 신뢰 구간이라고 합니다. 신뢰 구간은 같은 연구를 여러 번 반복했을 때 진짜 어떤 지점이 어떤 포인트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연구에서 신뢰 구간은 1.03에서 2.20으로 꽤 넓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가 체중의 1.6배 이상의 단백질 섭취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평균적으로는 1.6배 근처에서 이 추가 섭취 효과가 크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그 분기점이 더 밑에 있을 수도 있고 더 위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는 체중의 2.2배까지 먹는 것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스포츠 영양학회 자료에서는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려는 운동인이 하루에 총 단백질을 체중의 1.4에서 2배 범위로 잡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충분하다고 제안합니다.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은 인체 단백질 요구량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체중의 1.6배를 넘어서 2배수까지 권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체중의 1.6배를 단백질 섭취량의 기준점으로 삼고 훈련량이나 체성분 목표에 따라서 2.0 또는 2.2배 근처까지 먹는 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그렇게 완벽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기 쉽게 체중의 1.5에서 2배까지 먹는 게 충분하다라고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위 목적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근육량을 보존하는 거라면 이 게임은 조금 달라집니다. 영양이 충분할 때와는 달리 의미 있는 칼로리 적자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먹는 것보다는 근손실을 방어하는 게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는 체중의 1.6배를 곱한 숫자보다는 넉넉하게 먹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에 발표된 메타 분석에서는 무작위 대조 시험 24개를 모았고 평균 실험 기간은 약 12주였습니다. 비교군과 대조군은 동일한 열량 섭취하되 서로 다른 양의 단백질을 섭취했습니다. 이 중에서 고단백질 그룹은 하루에 체중의 1.25배를 먹었고요. 표준 단백질 그룹은 하루에 체중의 0.72배를 섭취했습니다. 이 표준 단백질 그룹의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RDA 수준에 가까웠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고단백질 그룹의 사람들은 표준 단백질 그룹의 사람들보다 체중이 0.79kg 더 줄었고 체지방은 0.87kg 더 줄었습니다. 그리고 제지방 손실량은 0.43kg 더 적었고요. 이것은 동일한 칼로리 제한을 하더라도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할 때 체지방을 줄이면서도 제지방은 덜 감소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연구에 포함된 데이터들의 시험 기간이 평균 3개월 정도라서 그런지 결과가 드라마틱하진 않았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보여주기엔 충분했습니다. 2014년에 발표된 다른 논문에서는 이미 날씬한 상태의 저항훈련 경험자가 칼로리 제한을 하는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체지방이 적은 사람은 에너지 저장고가 적기 때문에 감량 중 근손실이 일어날 위험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런 조건에서 단백질 섭취량 목표를 총 체중을 기준으로 잡으면 개인에 따라서는 단백질 목표량이 너무 적게 계산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핵심 성분이 지방이 아니라 제지방이고 마른 선수일수록 체중 대비 제지방 비율이 크기 때문에 체중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 상대적으로 낮게 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계산할 때 총 체중이 아니라 제지방량을 기준으로 잡는 접근을 제안하면서 제지방 보존을 위해서는 제지방 1kg당 2.3에서 3.1배 단백질 섭취하는 게 유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단백질 섭취 효과를 보여주는 무작위 통제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단백질 대사 전문가 레이먼 박사의 연구진이 2005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 연구는 과체중 또는 비만인 성인 여성 48명을 대상으로 총 열량과 지방 비율을 동일하게 맞춘 상태에서 진행됐습니다. 식단과 운동에 변수를 뒀는데 식단은 고단백, 저탄수를 하거나 저단백, 고탄수 식단을 하는 것으로 나누고 운동을 하지 않는 것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총 4가지 조건으로 16주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고단백, 저탄수 식단을 한 그룹이
저단백, 고탄수 식단을 한 그룹보다 체지방을 2kg이나 더 감량했습니다. 운동을 병행하는 것은 제지방량, 그러니까 근육 보존에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를 보였고요. 고단백 저탄수 식단은 제지방량의 손실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 그룹에서는 제지방량의 감소가 거의 없었고, 반대로 운동을 하지 않고 저단백 고탄수 식단을 한 그룹에서는 제지방량의 감소가 가장 컸습니다. 이 케이스는 운동을 하지 않고 단백질도 충분히 먹지 않으며 탄수화물 중심으로 먹되 먹는 양만 줄이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근육 단백질 합성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하루의 총 단백질 섭취량이었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저항 운동을 하면서 여기에 맞춰서 하루의 총 단백질 섭취량을 충분하게 가져가는 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변수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볼 게 있습니다. 그 단백질을 어떻게 나눠서 먹는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일하게 하루 120g의 단백질을 먹는다고 해도 우리가 한 끼에 너무 적은 양씩 나눠서 쪼개서 계속해서 먹으면 근육 입장에서는 근육 합성을 시작할 만큼의 신호의 스위치가 제대로 켜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한 끼에 너무 많이 몰아서 먹으면 근육 합성 측면에서는 추가 이득이 빠르게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루의 총량이 아니라 한 끼에 얼마나 먹는 게 최적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운동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단백질의 1회 섭취량에 대해서 정설처럼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건 한 끼에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흡수가 안 되어서 비싼 오줌만 만든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과한 섭취량의 기준은 20g에서 30g 정도로 알려져 왔습니다. 일단 이 말은 맞는 점도 있고 틀린 점도 있습니다. 참고로 30g 이상은 몸이 흡수하지 못한다는 말은 틀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흡수와 근육 반응은 완전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흡수는 소장에서 아미노산이 혈류로 넘어오는 과정이고요. 몸은 우리가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양보다 되게 많은 양의 단백질까지도 충분하게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관건은 흡수되느냐가 아니라 그 단백질을 근육 단백질 합성에 얼마나 의미 있게 쓸 수 있는가입니다. 즉, 몸이 먹은 단백질 대부분을 흡수하더라도 이걸 근육 합성에 쓰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조직에 쓰이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에너지를 쓰이거나 요소로 바뀌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버려진다는 게 아니라 근육 쪽으로 가는 효율이 한 끼의 용량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중반에 자주 인용된 연구들에서는 저항 운동을 하고 나서 단백질 섭취량을 올렸을 때 근육 단백질 합성이 20g의 단백질 전후에서 거의 최대치에 도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의 연구에서는 운동 후 단백질 섭취량의 용량 반응을 보면서 20g 정도면 근육 단백질 합성을 자극하는데 충분하다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2013년에 나온 연구에서는 총량이 같아도 20g을 3시간 간격으로 나눠 먹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연구들의 문제는 비교적 낮은 운동량의 조건에서 진행되었으며 근육 단백질 합성을 측정하는 기간이 운동 후에 4시간에서 6시간처럼 다소 짧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만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더 안 오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그 결과로 한 끼에는 의미가 있는 단백질 섭취량의 상한선이 20g에서 30g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최근의 일부 연구들에서는 한 끼에 근합성에 쓸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20g에서 30g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에 나온 연구에서는 단순히 다리 운동 몇 세트가 아니라 가슴, 등, 다리까지 포함한 전신의 저항 운동을 시킨 다음에 운동 직후에 유천 단백질 섭취량을 20g과 40g으로 나눠서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운동 후 40g의 단백질을 먹었을 때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더 높았으며 이것은 20g 섭취한 그룹에 비교해서 약 20% 정도의 더 많은 단백질 합성을 유발했습니다. 이 연구는 운동으로 동원된 근육량이 많았을 때는 우리가 40g을 먹는 게 20g을 한 끼에 먹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단순히 근육 단백질 합성만 보지 말고 순 단백질 균형도 같이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2016년 전후에 일부 연구들에서는 소고기에 기반한 식사에서 단백질 섭취량을 40g과 70g으로 비교했을 때 근육의 합성 작용 자체는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구간이 있어도 전신의 단백질 균형이 70g을 먹을 때 훨씬 더 나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은 단백질이 합성되는 이 작용량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분해되는 작용이 70g을 먹었을 때 더 많이 억제되어서 이때 순 단백질 증가량이 더 커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합성 작용에 상한선이 있다는 것만 보고 그 이상의 단백질 섭취는 의미가 없다고 말해버리면
절반만 보고 결론을 내린 셈이 됩니다. 단백질 섭취는 합성량만 올리는 게 아니라 분해량도 더 강하게 눌렀을 때 우리의 순 증가량을 높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 합성량을 이 짧은 시간에만 봤을 때는 뭔가 단백질 합성이 멈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긴 시간을 봤을 때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가 있습니다. 2023년 셀 리포트 메디신에 게재된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운동 이후에 우유 단백질을 통해서 단백질을 25g과 100g을 먹었을 때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이때는 4시간에서 5시간이 아니라 12시간이라는 긴 범위에서 근육 단백질의 합성작용을 추적했어요. 이 연구에서 중요한 결과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단백질을 100g 섭취했을 때 아미노산이 혈중에서 더 오래 유지되면서 근육 합성 반응의 지속 시간과 누적량이 모두 커졌다. 이런 것은 초기 몇 시간뿐만 아니라 이후 구간에서도 더 차이가 커지는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둘째, 많이 먹으면 대부분 에너지로 태워진다는 통념과는 달리 에너지로 태워지는 량이 일부 증가한다고 해도 우리의 조직으로 통합되는 아미노산의 공급이 더 오랫동안 유지되는 효과가 더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끼 단백질을 크게 먹는 방식은 낭비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는 긴 시간 동안의 합성작용과 회복을 이끌어주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살펴본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끼에 쓸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은 20에서 30g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의미 있는 단백질의 상한값은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최신 자료들에서는 근육을 유지하거나 늘릴 때는 한 끼 단백질의 최대 동화작용 범위를 대략 0.4에서 0.6배로 먹는 것을 권장하는 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70kg이면 한 끼에는 28에서 42g 정도의 단백질을 먹는 겁니다. 현실에서 봤을 때는 한 끼에 30g에서 50g 정도 먹으면 된다고 보면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단백질 30g이 음식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을 수 있게 예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고단백 식품의 중량과 단백질 함량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보통 육류나 닭은 조리 후 중량을 기준으로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를 단백질 함량으로 계산하면 쉽습니다. 조리 전 중량을 기준으로는 원물 중량의 6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가 단백질 함량이 있고요. 단백질 30g을 함유한 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리 전의 소고기 150에서 180g, 조리 전 상태의 닭가슴살 한 덩이, 무게로는 약 150g, 연어 필렛은 조리 전 기준으로 180에서 200g, 고등어는 중간 크기 반마리, 무게로는 조리 전 기준으로 160에서 180g입니다. 달걀은 5개 정도의 30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요. 두부는 두부 한 모에 300g을 기준으로 1.5모 정도의 30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순두부의 경우에는 2.5에서 3팩 정도의 단백질 30g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지시는 이 렌틸콩은 삶은 것을 기준으로 1.5컵, 약 230에서 250g 안에 30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트를 볼 때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콩류나 또는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단백질 섭취량을 계산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는 겁니다. 콩류나 식물성 식품은 우리 몸에서 실제로 흡수되는 양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미노산의 구성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단백질 함량만 보고 그대로 몸에서 단백질을 쓸 거라고 계산했을 때는 어떤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다루진 않고요. 이후에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 단백질 음식들은 일반적인 탄수화물 식품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가성비가 좋은 달걀과 생선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대기업에서 나온 팩 고등어, 이것이 완벽하진 않아도 맛이 꽤 나쁘지 않습니다. 가격도 꽤 저렴해요. 그리고 달걀도 이전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이번 달걀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부 같은 것들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적절한 단백질 식품을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자신의 체중과 식사 횟수에 맞게 하루의 단백질 섭취량, 목표량을 계산하고 한 끼에 30g 이상을 먹을 수 있는 어떤 실전 플랜을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체중은 60kg이고 근비대나 근력을 주 목적으로 일주일에 2에서 4회 정도 저항 운동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이때는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의 1.6에서 2.2배를 목표로 가져가면 충분합니다. 하루의 총량으로 계산했을 때는 96g에서 132g입니다.
이걸 3끼에 나눴을 때는 끼니당 30에서 40g 정도고요. 2끼로 나눴을 때는 끼니당 50에서 60g 정도의 단백질입니다. 이 케이스에서 하루 120g의 단백질을 3끼에 먹는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아침에는 달걀 3개와 닭가슴살 한 덩이를 먹고, 점심에는 고등어 반마리를 먹고, 저녁에는 소고기 150g을 먹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체중은 70kg인데 감량을 목적으로 하면서 근육량을 보존하는 게 주 목적인 케이스입니다. 이때 칼로리를 충분히 줄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의 1.6배에서 시작을 해서 상황에 따라서 2배에서 2.2까지 먹는 게 동일하게 고려됩니다. 하루 총량으로 치면 112에서 154g의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 섭취량을 하루 3끼로 나누면 37에서 51g이고요. 2끼로 나누면 56에서 77g입니다. 이 경우에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적절하게 음식들을 취향에 맞게 배분하면 됩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체중은 50kg이고 운동을 거의 하지 않으며 체성분을 유지하는 게 목적인 일반적인 성인의 예시입니다. 이 경우에는 하루에 단백질 섭취량을 최소 체중의 1배 정도로 가져가면 좋습니다. 하루 총량으로 보면 50g 이상을 먹는 거죠. 이걸 2끼로 나눴을 때는 끼니당 25g, 3끼로 나눴을 때는 끼니당 17g을 먹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60g 단백질을 먹는다고 했을 때 2끼로 먹을 때는 아침에 고등어 반마리를 먹고요. 점심에는 두부 반모와 달걀 3개를 먹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 체중은 70kg, 그리고 50대 이후에 어떤 노년기에 들었을 때 근감소를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백질을 체중의 1.2배 정도 먹는 게 권장되고요. 상황에 따라선 1.6배까지도 권장이 됩니다. 하루 총량으로 치면 84g에서 112g의 단백질입니다. 이걸 하루에 3끼로 나눴을 때는 28에서 37g씩 먹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30에서 40g 정도 나눠서 3끼를 먹는 거죠. 하루에 105g 정도의 단백질을 3끼에 나눠 먹는다고 가정을 하면 아침에 달걀 3개와 순두부 1팩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연어 180g 또는 닭가슴살 한 덩이를 먹고요. 마지막으로 저녁에는 소고기 살코기 150g 정도를 먹으면 약 105g 정도의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채워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단백질의 과학과 하루의 단백질을 얼마나 먹으면 될지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핵심 인사이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비대나 근력 향상을 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체중의 1.6에서 2.2배, 다이어트나 근보존, 근감소 방지를 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체중 숫자의 1.6배를 최소로 하고 상황에 따라서 2배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분배 측면에서는 몇 끼마다 단백질을 30g 이상 섭취하면서 이걸 하루에 2끼에서 3끼 나눠서 먹는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인데요. 아마 여기까지 듣고 나면 어떤 분들은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에 퇴근을 하고 운동을 한 직장인이 운동 이후에는 단백질을 먹고 자는 게 좋을까? 공부를 자는 게 좋을까? 헬스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시키는 대로 단백질을 하루에 4번에서 5번 나눠서 먹는 게 과연 괜찮을까? 단백질은 언제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식사 이후에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근육이 빠지진 않을까? 이것들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편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컨텐츠를 위해서 연구를 하고 컨텐츠를 만드는 과정에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것들은 모두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겸엑스 라이프 샵에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긴 여러분들께서 건강하게 지내시는데 필요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우리의 수면에 도움이 되는 블라이트 차단 안경도 있고요. 작년에 한국에서 있었던 한국국제올리브대회에서 1등을 했던 올리브유도 입점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밀가루 없이 만든 치아바타나 모닝빵도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것들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겸엑스 라이프샵에 들어가셔서 이것들 한번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이긴 하지만 굉장히 제품들이 좋아서 마음에 드실 거라고 자신합니다. 이런 제품들을 구매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고 또 여기서 만들어지는 수익들은 저희가 콘텐츠를 만드는데 귀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누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들은 저희가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단백질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아래 댓글 섹션에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이어트 과학자 최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